아들이 조금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이게 늦게까지 출근을 했는데 자기가 딱 문 열고 가서 아버지 저 왔어요라고 하면은 이제 늦게 출근하게 들통나잖아요.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들을 게 걱정이 돼서 내가 굳이 안방문을 열고 인사를 먼저 건네지 않았던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. 그게 아들 주장인데 저는 모르겠어요.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네.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그럼 인사 처음에 가서 인사 안 한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문도 열지 않고 2시간 동안 TV만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. 응접실에서.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 만약 살아계셨다면 그 2시간 동안 왔다 갔다 안 했을까요? 부엌도 다 그 응접실에 있는데 그게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되지는 않는데요. 네.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확인하게 된 것도 전당포에 이제 고가의 물건을 맡기려고 온 손님이 이제 물건을 주니까 그 물건을 이제 받아서 돈을 건네주려고 안방에 금고가 있었잖아요. 그 금고를 확인하러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부모님이 피살됐다라는 거를 알았다라는 게 아들의 주장인데 모르겠습니다. 저는 뭔가 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. 근데 어쨌든 그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는 아들, 그러니까 관계는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. 그렇죠. 뭐 이게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설상가상이라는 이야기가 도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아들에 대해서 클리어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의심의 눈초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 아들이 한 2~3번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다 망했어요.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아버지 딱 한 번만 더 성공할게요. 저 PC방 한 번만 할 수 있는 사업 자금 좀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버지가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. 그리고 사실 뭐 이 부분은 진심이 아니에요. 보통 혹시 뭐 시청자 여러분들 아버지가 어머니가 조금 거친 말씀을 하셔도 그 마음속에 있는 말이 아닌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. 내가 죽게 되면 이 돈을 아들에게 주느니 다 태워버리겠다. 이런 말도 했다라고 하니 이제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갈등 구조가 있었는 거는 분명해 보였는 거죠. 네. 그런데 한 가지 또 짚어볼 점이요. 어쨌거나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잖아요. 노부부가 사망을 하면서 아들이 전당포 건물과 재산은 물론 사망보험금까지 다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. 네, 그 2005년 당시 이 아들이 말씀 주신 대로 그 전당포 건물과 사망보험금에서 총 10억 원의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해요. 그리고 수사 과정 내내 뭐 이 아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러진 않고 굉장히 의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경찰은 이제 아들을 더 강력하게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수사하기엔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근데 이제 당시에 범인이 뒤진 것으로 보이는 그 안방 금고에서 아들의 지문이 나오기는 했거든요. 근데 아들이 거기서 일을 했잖아요. 그렇지. 그러니까 그 금고에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지문이 아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했다라는 거에 대한 직접 증거나 정확한 정황 증거로 뒷받침되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그때 뭐 족적이 힘이 하나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. 아들이 신발 신고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것도 또 있고. 또 아들의 알리바이는요. 예, 사실 이제 이 부분 저는 우리 저 앵커께서 만약에 수사하셨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관이셨을 것 같은데 이게 PC방에 아까 좋아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아들이 이 일만 마치면 PC방에 가요. PC방에 가서 새벽 1시까지 막 이렇게 PC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시간이 1시간 정도 비는데 그 비는 것 때문에 또 알리바이가 좀 비는 거 아니냐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부검을 통해서 그 1시간 빈 시간 안에는 이미 그 전에 이제 그 노부부가 사망했는 거기 때문에 그 알리바이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아들을 부모의 그 사망 사건의 살인 용의자로 추정하는 일 자체가 수사기관에서도 마음이 좀 편치 않은 일일 것 같긴 해요. 저도 아침에 우리 행하에서 행복한 아침에서 아들에 대한 의심점을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썩 편하지는 않습니다. 이게 명확한 직접 증거가 있었으면 좀 더 강하게 말하는데 다 정황 증거였거든요. 그래서 아무리 금전적인 갈등을 빚었다 할지라도 아까 다시 이게 미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처음으로 돌아가면 과잉살상이라고 했잖아요.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원한이 있었어도 금전의 어떤 취득 목적으로 그 마지막 순간에는 그렇게 과잉살상 안 하거든요. 특정 영화에 보면 그 아들이 어머니를 죽였을 때 그 아들의 손톱이 이렇게 빠지는 걸 봤을 때 그거를 그 어머니가 이렇게 숨겨주잖아요. 그런 게 이제 부모의 관계인데 과연 이 정도 살상을 했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게 또 경찰이 그 다음 단계에서 같이 브레밍스토밍을 했을 거 아니에요. 분명히 거기서 또 하나 이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단정지을 만한 그런 증거가 없으니까 이거 역시 또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건에서 가장 장기미제로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. 정황 증거라 그래서 circumstances evidence는 분명히 있는데
없는데 네. 이게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아들이다 이런 명확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네. 이 사건 지금까지 장기미제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. 네. 자, 이건 그럼, 어쨌든 포기하지 않는 한 미궁 미제 사건은 네, 없다 네.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공소시효가 있어요 이거? 네, 공소시효가 원래 있는데요. 네.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 폐지하는 그 아. 태안이법에 이게 발의가 됐는데 그 태안이법이 시행된 시점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가 5년 정도 남은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태안이법이 적용이 돼서 이후에 뭐 어떤 특별한 이제 단서가 발견되거나 뭐 어떤 정황이 발견되거나 해서 수사가 돼서 범인이 잡힌다라고 하면 지금도 또 언제든지 법정에 서서 그 죄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 참 다행인 것 공소시효도 없고 네. 그러니까 맞습니다. 수사 의지만 있으면 잡겠네요.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네. 자 다음 사건 가죠.